네,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이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민주당은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며 대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서로 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순차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던 국민의힘 상황 두 분의 총평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발언 드리죠. 네, 애당초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을 유발시키는 이번에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꾀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소수 여당의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함으로 인한 국회법상의 실질적인 이 탄핵안이 무력화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국민의힘의 결정에 따라서 결국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토록 하게 됐던 이 탄핵안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시 꼼수로 규정져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예, 필리버스터가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됐지만 이 필리버스터는 이 국회의원들의 찬성과 반대 토론을 통해서 대안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란봉투법도 사실은 민생에 관한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법안에 대한 토론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그리고 이동관 고학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검사들을 구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둔 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이후 민주당의 대응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도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철회를 하고 30일 그리고 그 다음 달 1일에 이어진 본회의에서 이제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미 허를 찔렸다라고 하는데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시간의 문제이지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방송 장악을 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는 것은 국민적인 또 공감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사부재를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다르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적으로 무효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판단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 순간에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실 입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적 요건들을 피해가서 의결을 한다 그래도 마지막 최종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등의 판결에 따라서 국회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서 나타났던 법적 미비 문제점들에 대한 굉장히 열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은 인정을 하게 됐죠. 하지만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절차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먹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탄핵에 대한 정당성과 단일성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국민의힘의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본회의가 무작정 뒤로 늦춰지게 됐던 상황이었으니 지금 얘기했던 탄핵안이 가결되지 못했던 건 매우 당연한 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니 다시금 법안을 철회해서 같은 정기국회 내에 다음번 본회의 때 시간을 맞춰서 탄핵안을 다시금 발의 가결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국회가 가져야 될 일사부재의 원칙을 철저하게 위배했다라고 하는 교과서상에 남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과거에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는데요. 임대차 3법을 비롯 지난날 선거법 개정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무리하게 처리하고 난 다음 위성정당까지 만들었던 예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힘자랑으로 밀어붙인 국회의 마지막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민주당이 다시금 지난 과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신사협정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화해 모드로 들어가나 싶었던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뭐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조금 여당에서 반성도 하고 뭔가 좀 다른 국정 기조를 보여줄 듯 했었는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야당에서 이렇게 탄핵안 발의를 여러 차례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고 또 그리고 대검에다 고발하고 해도 어떤 검사도 처벌을 받거나 또는 징계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진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지고요. 뭐 탄핵안에 대해서도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그렇고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의 합의제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을 중대한 결정들을 두 사람이 그 이동관 위원장과 또 한 명의 그 심의위원과 같이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방송 장악뿐만이 아니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앞으로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저희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러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것이 의결되지도 않았습니다. 발의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또 재발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없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다시 이 탄핵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뾰족한 수를 언급은 해주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죠. 네. 국민들께서는 민생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이 협력하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예산 국회,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어떻게 민생을 세심하게 더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귀중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집권당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또 그 기간 중 일부는 민주당이 절대적인 다수석을 점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임대차 3법을 처리했던 것처럼 모든 법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집권당으로 있고 정부를 있을 때 단 하나 시행하지 않았던 법들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언론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듯이 이런 법을 무리하게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민생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충분하게 수기되고 반대되는 의견까지 받아들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이러한 무리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국면이 오리라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면서 정치권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 남은 기간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정말 국민께 어떤 예산들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런 일들에 집중하는 게 지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줘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럼 덧붙여서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께는 여쭤볼 게 이제 앞서 구청장께서 일사부재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뭐 네.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탄핵안 자체가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판단이 있을 거고 학자들의 판단,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탄핵안을 발의했고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 그럼 72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열어야 되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 내용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열 수 있는 권한과 방법도 있어서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겠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법과 상식을 존중하여 실질적인 본회의를 여는 것 그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본인들이 발의한 이 탄핵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무효화 처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을 텐데 그 내용들을 다시금 처리해서 같은 회기 때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것 이런 내용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지 우리 민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네. 되묻고 싶다라는 말씀 어떤 답변 뭐 하시겠습니까? 국회의장은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은 합니다. 아닙니다. 국회의원 모두의 의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 본회의 상정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해서 오라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장은 이제 계속된 발언이었을 거고요. 이게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되지도 않았고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이고 이것이 논의되고 또 의결될 수 있도록 재상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국회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철회하고 다시 상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 법적인 절차 운운하는 것은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생을 논의한다 그러고 하면 사실 예산만이 아니라 노란봉투법도 토론하고 또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국회에서의 임무는 방기하고 이것은 어차피 대통령이 판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믿고 여당이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간호법이라든지 또 양곡관리법도 그렇게 해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 이것도 뭐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뭐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노조와 또 그리고 사용자 간의 관계가 이 정도로 험악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제도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고 노동자의 삶을 뒷전으로 하는 그리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민생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여당과 야당이 토론하고 또 적절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서 대통령이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방기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여당의 몫인지 저는 좀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이 좀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안은 이제 예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손쉽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당은 지금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를 했는데 이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랑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필리버스터는 반대에 대한 의견들을 국민께 알릴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겠죠. 필리버스터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극대화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법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왔고 국회 내의 합의 처리의 원칙들을 존중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의힘과 상의해가면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돼야 했을 겁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건 기업이 아니라 결국은 서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이 소송이 가능한 부분들까지 일정 부분 정리, 제어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무분별한 파업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나중에 그 후과를 과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임대차 3법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요. 법에 대한 무리한 처리를 민주당이 강행하고 그 당시 법안 처리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 반대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 처리를 하고 나니 당시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그 피해가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으로 전가됐던 기억들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이 준수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도 야당과 협의하면서 정 안 된다면 패스트트랙에 떼워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지층 규합을 하듯이 이런 법을 강행 처리하게 되는 것 결국은 국민들께 그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순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의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저는 진짜 그 잘못된 거는 전 정부 탓이고 방어해야 될 것은 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거 왜 하느냐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유감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한심해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책무 방기하고 토론하고 또 공청회도 열어야 되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도 노력하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청회 하거나 토론회 할 때는 뭐 무조건 안 하고 그러고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만 바라보고 그것은 여당의 태도로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은 오랫동안 논의하고 지금 현재 그 전에 안 됐던 것이 민법과 노동법에 상충되는 법안의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내용과 대안이 있는지도 토론하고요. 그렇지도 않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저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고집 부리고 독선과 아집으로 이렇게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된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볼 텐데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반발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번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장께 먼저 질문드리죠. 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이분 한 명입니까? 60여 명입니다. 그러면 60여 명에 대해서 뒷조사를 다 해서 탈탈 털어서 고발하고 또는 탄핵하고 해야겠죠. 그거하고 저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비리라든지 또는 도덕적인 불감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징계를 하거나 또 제대로 처벌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의 많은 수가 검사들의 독재 그리고 검찰 독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대검에 고발했는데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탄핵을 대통령의 탄핵 또는 장관의 탄핵, 검사의 탄핵은 다른 무게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징계 조치의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또 다른 이런 탄핵을 통해서 징계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장관들도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정치적인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오송 참사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보이세요? 장관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그렇고 탄핵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헌재 판단,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직을 파면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좌표 찍듯이 공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들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정섭 검사가 탄핵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위장 전입 등에 대한 의혹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날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장관들 중에 위장 전입 의혹이 있고도 장관이 된 사람도 여럿이 있죠. 이런 분들 민주당의 기준에 따라 다 탄핵돼야 될 사람들을 그리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장관으로 등용하고 기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들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 현재의 국회를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참담하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도 결국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과거에 고발 사주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 선거 직전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입건했던 게 공수처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밝혀낸 적이 없는 무혐의로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와서 이런 내용들을 다 묶어서 총선을 이제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검사들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듯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힘자랑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부분. 최근에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대구 출마 가능성 부인하지 않고 있고요. 나아가서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는다. 이런 결의 발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신당 창당을 하고 대구 출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파괴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여쭤보죠. 네,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혁신위가 발족되고 난 뒤 1호 혁신안으로 지난날 징계 철회가 당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에 남아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같이 총선을 치르기 위한 여러 고민과 역할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의 대구 행위에 대해서는 이 노원병이라는 본인이 3번이나 낙선했지만 그 지역에서 자랐던 본인이 상계동의 진심을 담은 정치적 과정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유불리에 따라서 이 대구 지역 등 다른 곳으로 지역을 옮겨서 출마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노원병에서 내가 정치를 해왔는데 왜 갑자기 대구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 중간의 공백이 너무 큽니다. 이것들을 좀 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노원병이 아닌 대구에 출마해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고 싶다 그러면 그 또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능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진실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인요한 위원장과 만나서 나누기를 권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통합의 제스처와는 별개로 지금 어떤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전격적인 어떤 대화의 제스처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너무나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죠.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현재 있는 김기현 지도부 자체를 기본적으로 만나고 싶거나 또 인정하고 있지 않는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의 고리나 뭔가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외부에서 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히려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더 통 크게 풀어낼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혁신이 전권을 주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지난날 국민의힘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얘기를 하고 총선 앞두고 함께 어떻게 협력할지도 이야기해서 조금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생각보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신당이 탄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당들도 주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여쭤보죠. 이준석 대표는 이미 전국적인 그 스타 정치인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그 노원구만 고집하기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미 지금 여당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신당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구에서 출마하겠다라는 그 의사 표시를 한 거를 봐서는 보수 당에서 그 원조에서부터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개혁 보수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행보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안철수 신당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호남표를 몰아가고 또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에서 좀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풍까지는 아니어도 이준석 신당이 파괴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야당의 표도 가져갈 수밖에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구 쪽에서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의 표는 조금 덜 잠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봐야 되겠고요. 뭐 민주당에서 조국 신당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앞으로의 정치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의 과정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점을 좀 고려해서 행보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에도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정치적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신당 창당에 대한 운을 띄우는 모습인데 이준석 전 대표 당장 오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과도 회동을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구상이 나올 시점은 혹시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좀 아무래도 12월 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신당 얘기도 12월 말 정도 뭐 구체적으로 27일 날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즈음이 되면 뭐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금태섭 의원 등등이 또 만나는 그런 행보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뭐 얼마나 반향을 일으키고 정치권에 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어떤 색깔을 갖고 앞으로 정치적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구체안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위원께 여쭤보는 건 사실은 또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 대신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당 창당이 뭐 12월 27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손을 내미는 시기를 어떤 정해둔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생각해 두신 날짜. 글쎄요, 이제 밖에 아직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안에 있는 당인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신당 창당 등을 공식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전 대표가 TK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이유는 TK 영남 지역 중심으로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어서 나름대로 지역 내에 있는 정치적 역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더 개혁과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훨씬 더 참신하고 훌륭한 인물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면 이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TK 신당의 출발점부터 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는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난 2주 전 이뇨한 위원장이 오기 전 이뇨한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여기에 많은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변화에 호응과 화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2월 달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초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정치 시기가 돌아갈 텐데요. 그때까지 더 많은 변화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전국 각지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이런 신당에 대한 목소리들도 굉장히 수면 아래로 가라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짧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김종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서 비난 시위를 한 걸 두고 이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내용을 올린 거예요. 이 내용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강성 지지자분들을 최근에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행보와 이런 행태가 결코 국민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만 상하게 하는 거고요. 이 비명계가 탈당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명계가 저는 결코 이준석 신당에 또 그렇게 같이 합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분들이 지키고 있는 정치적인 미래와 또 정치적인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함께 하려는 행보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짧게 드리죠. 네, 좀 반응이 매우 늦게 나왔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미 저런 과격한 행동이 이뤄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지지자들의 행동뿐 아니라 당내에 있는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인사들의 발언은 오히려 비명계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죠. 지금 탈당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다소 다급한 SNS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저 정도의 선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 정치적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더 세고 강력한 조치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에서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